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시사 스페셜 정광재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화창한 봄날이 왔습니다. MBN 시사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고 일요일 오후도 잘 계획해 보시죠. 이야기 함께 나눌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동안 105명의 확진 환자가 증가해서 우리나라의 확진 환자는 모두 9,583명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 9,583명 가운데 이제 격리 해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50% 비중을 넘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어제 50%가 격리 해제됐다. 그러니까 네.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는 무사히 완치했다. 네. 이런 그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미가 굉장히 좋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제가 MBN 그 방송하면서 그 15일 날 지난 네. 15일 날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확진자, 그러니까 감염병에 걸리는 사람하고 퇴원자 수가 역전이 됐다. 네.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럼 병실이 비워주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이 전체 총 그 환자분 중에 격리자 네. 중에 이 퇴원하시는 분은 총 퇴원자가 총 격리자보다 많다. 네. 그래서 오늘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 감염자가 더 발생을 해도 보건의료 시스템 상에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도 저번에 보면 병상이 없고 생활치료센터가 없어서 집에서 안타깝게 기다리다가 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아마 이제 다음 주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좀 꺾이는 의미가 있어서 네.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또 추가적으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이죠. 절반 네. 이상이 여튼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네. 이 병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확신도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했던 좋은 점이 네. 태어난 사람이 오늘 기준으로 5,033명이고 아직도 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 중인 분이 4,398명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연세 드신 분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지금까지 이제 그 확진자 9,583명 정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에 80%는 기본적으로 뭐 별도 치료가 없이 네. 다 이제 퇴원하시고 퇴원도 아니죠. 그냥 집에서 계시다가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다가 나와버리고 예. 나중에 이제 15% 정도가 조금 이제 많이 아프고 그 중에 이제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굉장히 위중한데 그 위중한 정도도 현재로서 보면 80세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위중하고 예를 들면은 1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의 사람 중에 그게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중에 15번 정도가 네.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70대는 그거의 절반이 한 7%가 돌아가시고 네. 60대는 1, 2% 그리고 나머지 50대 밑으로는 현재까지를 보면 다 안전하세요. 네. 걸렸어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는 걸려도 안전하다. 예. 다만 내가 걸려서 안전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옮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겠죠. 예, 그래서- 자기는 이겨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 건강 과식 말고 다른 가족 건강,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네. 이제 물리적 거리를 꼭 지키는 주요한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100명 내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국내에 거주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전파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을 통해서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이런 양상도 이어지고 네. 있어요. 박 변호사님, 특히 강남에서 뭐 상당히 뭐
그 그렇죠. 확진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해외 네. 유입자입니다. 6명이 확진자로 추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중에 4명이 유학생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 이 검체를 또 해가지고 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됐고요. 또 2사람은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네. 지역에서 일어난 지역 감염이 아닙니다. 해외 입국자고 이 입국자들은 지금 1대1 체크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또 한 24살짜리 여대생 같은 경우는 증세는 없었는데 네. 그 공항 가정에서 검체를 해가지고 양성 반응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증세 없이도 나는 사람도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1대1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거의 자가 격리를 많이 해서 이 전파시켰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네. 일단은 해외 유입이 이제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튼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식당이나 술집이나 사람들이 좀 적은데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성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술집들도 있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영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정도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강남 주민들도 좀 불안한 뭐 감이 좀 커졌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들어오는 유입자 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강남 주민들께서도 예. 혹시나 이제 유학생들이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네. 또 그들을 너무 이렇게 포비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밀집 지역, 그냥 밀접하고 밀실하는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혹시 그곳에 가더라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너무 크게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네. 외국에서 왔다고 캐리어를 든다고 해서 분명히 그 사람이 뭐 확진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저는 조금 지양돼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 사람들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다 뭐 이렇게 아주 인종차별적으로 보는 것 못지않은 차별이죠. 그런 것도. 그래서 둘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 주민들은 좀 따뜻한 시선도 필요하지만 오신 분들이 능동적인 자가격리,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시죠, 교수님. 네네. 그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나오면 대부분이 국내에서 걸리신 분이었어요. 대부분 그랬죠. 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놀랍게도 지금 숫자가 예를 들면 화요일로 예를 들면 76명이 국내에 나온 숫자인데 이 중에 22명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이었고요. 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91명이 그랬는데 19명.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146명 네. 중에 41명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걸렸는데 문제는 그럼 이 숫자가 이 우리나라의 그냥 상황에 기저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미국, 유럽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워낙 급속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서 동부 지역에서의 그 학생 기숙사가 폐쇄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좀 돈 좀 있고 공부하면 아이들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영국으로 보내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들어오고 참고로 이제 미국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네.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 사람이 네. 학생이 35만, 그다음에 인도가 18, 그다음에 한국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6만 명 정도 학생이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유입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뭐 그쪽에서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자가격리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일부가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뭐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자체 단체장 간에도 조금 뭐 안 좋은 발언들이 오고 가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제주를 여행한 강남 거주 모녀에게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죠.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전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 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렇게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제주를 여행한 모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반대로 이 모녀가 거주하는 강남구의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모녀도 선의의 코로나19 피해자다. 이렇게 두둔을 하면서 여러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단 변 변호사님, 네. 손해배상을 이렇게 제주도에서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이 모녀에게 손해배상을 응해야 하는 그런 법적 처벌이 가해질까요? 저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법원에서도 상당히 좀 심도 깊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민법상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견해가 달리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고의행 불법행위가 내가 알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목적으로 여행을 갔었던 것뿐만 아니라 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즉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내가 어딘가 여행 간다라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과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해를 끼쳤다라면 분명히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코로나라는 게 이제 국가적인 재난 비상 사태라고 볼 수 있고 모두 다 뭐 중국에서 오셨던 분들은 사실 2주 동안 음성과 진천에서 격리를 할 정도로 네.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끌던 사안이었었는데 본인에서 약간 유증상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하고 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기가 유증상이라고 느낄 만한 어떤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만으로도 민형사상 청구 대상이 되나요? 자가 격리를 어겼었고 그가 자기가 발열이라든가 기침 등의 증상을 느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본인이 그러니까 자가 격리에서 나가지 않는 것 외에도 어떤 검사를 받든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네. 본인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갔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주도 입장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 강남구청장 말씀대로 선의 피해자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주의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 변호사님은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박지훈 저는 변호사는 조금 어떻게? 달리 예.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예. 일단 감염법 예방법에 보면 자가격리 수칙 위반했을 때 벌금이 지금 300만 원 이하예요. 그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음 달 5일부터는 좀 올라갔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것도 크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도 벌금 좀 내고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제주도지사 입장에서는 민사소송까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벌금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1억 원 이상 얘기를 했는데 인과관계 이런 것들 다 입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소송으로 가기에는 뭐 가능성이 뭐 없는 건 아닌데 변함없 네. 변호사 말대로 그 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상 입증상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다 받기는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이나 이런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경계심을. 효과가 네.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정말 소송을 해가지고 1억 물리겠다기보다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엄포성 어떤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 뭐 때로는 생각도 그런 것도 듭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예, 필요하죠. 왜냐하면 잘못한 예. 건 맞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는 글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뭐 인구 대비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 뭐 아주 잘 지키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 내 감염 사례가 또 발생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실내에서의 예배 같은 거 2주간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게 우리가 아마 지난달부터 이른바 이제 사회적 거리, 물리적, 네. 요즘에 이제 이름도 참 바뀌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니까 너무 사람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 이런 애에서 WHO에서 네. 지난주에서 이거는 피지컬 네. 디스턴싱이다. 소셜 디스턴싱이 그러니까 아니라 사회적 거리보다는 물리적으로 물리적 나랑 거리다. 1.5m,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만나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른바 물리적 거리로 좀 명칭을 바꾸자. 그래서 이른바 연결은 소셜 커넥션을 유지하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길로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차례 실제 과학적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얘기한다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모이시지 말라. 네. 걱정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예.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구로에도 있고 무안에도 있고 한데 예. 거기에서 그 뭐 특정 직업이긴 하지만 붕어빵 판매하시는 그 이제 부부께서 신도시인데 지난 1일과 8일에 이 무안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또 예배를 보시고 또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여러 개 교회가 있다 보니까 지난 5일에는 그 목포에서 네. 그 20주년 그 기념 이제 모임 그러니까 예배를 가진 거죠. 이러면서 전남 무안입니다. 5일에서 네. 갔다 보니까 여러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뒤섞이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집단 구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예. 12명이 확진이 되고 또 무안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서로 여러 교회가 섞이다 보니까 네. 연관 관계를 어떤 게 선후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게 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얼마든지 좀 파악이 가능한데 이게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땐 글쎄 뭐 자기의 그 사전 뭐 예후 증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파악하기 좀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신천지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떤 환자가 과연 31번 환자였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31번 환자가 이 신천지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환자냐 이거에 대한 이론도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00명이란 분이 연관이 됐다면 예. 100명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언제 몸이 아팠냐, 혹시 열이 있었냐 이걸 다 물어봐야 되고 또 그거를 실제적으로 혹시라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통하기 때문에 네. 핸드폰, GPS, 택시카드 등을 확인해서 이렇게 모든 걸 연결하려다 보면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뭐 초기에 우리가 인덱스 케이스라고 해서 지표 환자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이 되면 쭉 이렇게 줄기차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교회가 지금 하나도 아니고 예. 여러 교회가 저렇게 10개 있는 상황이면은 사실상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점은 뭐냐면 제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도록 네, 네. 교회에서 제발 이런 모임을 안 갖고 지금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이번 네. 주하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죠. 뭐 토요일까지 있지만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 물리적 거리 두기를 특히 네. 이제 개학을 앞두고 제발 좀 제대로 해서 개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미치도록 하자는 차원이니까 네. 꼭 이번 주만이라도 좀 그러니까 지켜주시기 이렇게 꼭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봐야 한다. 물론 뭐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 주일 성수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겠지만 글쎄 하느님이 이렇게 한 2, 3주 정도 집에서 예배를 봐도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관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이 그렇죠.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4월 5일까지 이제 계약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네. 맞춰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이 예배를 하지 않는 걸로 집단 예배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랑제일교회라든지 만민중앙교회 나오고 있죠. 예. 그런 한 280여 곳의 교회가 수칙을 어기거나 또 현장 예배를 하겠다라고 지금 강행하겠다고 밝힌 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정강훈 목사가 있던 사랑제일교회는 뭐 주말 예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강제로 뭐 해산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마 다 공무원들이 가면서 현장 점검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렇게 교회 내에 그 집단 감염이 확산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목사님들이 좀 그 자발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런 주말 예배 같은 것은 당분간은 좀 삼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확진 환정을 받았다가 이미 낫는데 다시 걸리는 경우도 김포에서 3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금 보건 당국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저희가 이제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거 좀 바꾸거나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도 그렇게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포에서 일가족 3분이 코로나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빠는 34살, 엄마는 33살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후 17개월 된 여아인데 네. 이게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지금 가족 감염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확진된 다음에 다 나은 줄 알고 퇴원을 했는데 다시
예. 증상이 일부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공교롭게도 그 엄마 아빠 그리고 그 17개월 된 아이까지 모두 네. 다 다시 확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뭔가라는 네. 걸 얘기할 때 통상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예. 번째는 항상 나왔던 거, 예. 이 몸이 이제 바이러스를 이겨서 예. 바이러스가 거의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활성화돼서 이른바 재활성화돼서 네네. 그래서 다시 바이러스가 커져서 예. 이제 테스트하면 검사가 양성이 나오는 케이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네. 몸이 약하니까 바이러스가 다시 노출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른바 재감염이 된 거. 뭐 이런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음에 검체를 채취해서 입에서 이렇게 뽑아서 네.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지난번에 보면 경북대병원에서 뭐 검사의 일부 오류가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뭘까를 하면 한 명이면 모르겠지만 예. 세 명이 모두 다 똑같이 오류가 생기고 똑같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각각의 면역 체계가 있는데 세 명 다 모두 다 나았다가 모두 다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마지막에 했던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도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얘기가 많은 재활성화. 네. 그러니까 몸이 강해서 바이러스를 눌렀다가 좀 놔두니까 바이러스가 다시 튀어나와서 검사가 되는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유력한데 그렇죠. 아직도 일단 wak상합니다. 걸렸던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경계심이 높기 때문에 다른 외부 활동을 상당히 꺼렸을 거고 다시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말씀하신 재활성화의 가능성은 뭐 여전히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WHO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재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재감염의 가능성이 적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나은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나은 다음에 한 6일 정도 되면 네. 몸에 이른바 엔티바디라고 해서 항체가 형성이 돼서 예. 그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누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가 더 높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잠깐 여기서 짚어보고요. 또 다음 뉴스는 N번방.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메신저 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 일부 미성년 여성의 성적 착취물 같은 동영상을 올려서 사회 문제가 됐죠. 이게 지난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지금 그 N번방에 제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조주빈이라는 조주빈이요? 네. 그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조주빈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7가지 혐의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입니다.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던 그 부분도 있고 또 뭐 여성이나 개인들한테 강제 추행을 했거나 네. 협박을 했거나 뭐 강요, 사기도 있고요. 또 개인 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측면이 있어요. 예.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카메라 촬영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는 그 혐의로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승재현 의원님 범죄 내용들 몇 개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실 뭐 변호사님이 주셨다시피 이제 가장 네. 큰 죄명, 가장 흉기가 높은 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공유인데요. 저는 네. 저 음란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착취물 제작 공유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법령이 그냥 이용이라고 이제 음란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했는 즉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조주빈이라는 친구가 고액 알바라는 것을 인터넷에 알리고 그 고액 알바에 대해서 이제 도르는 사람에게 프로필을 받습니다. 예. 프로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프로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정면 사진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약간 자기 몸을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을 받고 네.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악랄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예.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이 여성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알게끔 만드는 거죠.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었는 것을 사회나 혹은 주위 지인이나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알리겠다라는 약점을 잡아서 계속적인 성착취물을 만들어가는 그런 네. 죄명이었기 때문에 종래와 달리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포르노그래피를 옮겨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한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하는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의 내의를 없애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74명의 피해자 중에 16명이 미성년자라는 네. 사실이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이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되고 있는 게 이제 사기라는 죄명을 저질렀는데 이 사기가 제일 처음에 마약이나 네. 그다음에 콩팥이나 그다음에 총기 밀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일 처음에 사기를 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주빈이가 가는 어떤 범죄의 모습을 보면 마약 같은 걸 할 때 던지기라는 수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암호화폐를 받을 때 그것을 현금화시켰을 때도 마약이 가지고 있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 쪽에 넘어왔을 때 경찰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죄명이 살인예비였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죄명인가 하면 아까 신상을 가르쳐줬던 네. 그 공익요원이 평소에 이제 상습 협박을 하다가 이제 유기징역을 받고 네. 이제 출소하고 나온 다음에 이 여성과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조주빈이가 거기서 400만 원을 받고 이게 언론에서 좀 이야기가 저기 부적절하지만 그냥 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염산을 뿌리겠다 이런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인 예비 업무가 될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주빈이라는 그 피의자가 지금 25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 25살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직 뭐 젊은 나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조주빈을 제외한 유사한 다른 N번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연령을 보면요. 20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또 광범위하게 운영이 됐었나 봐요. 변호사님. 우리는 사실 N번방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구속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알았던 거지 그전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잘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있던 상황에서 점점 범죄의 그 행태가 아주 잔혹하게 진화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 카톡방을 운영을 하다가 어떤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되니까 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범죄 수법이 잔혹하게 변화가 된 거죠. 네. 처음부터 어떤 N번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피해자를 착취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던져보니까 돈이 들어오고 피해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니까 피해자를 좀 더 이용할 수 있구나라는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점 이제 범행 수법이 잔혹하게 돼버렸던 거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범죄를 바라볼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앞으로 나오는 이 범죄와 관련된 흔히 말해가 저희들이 유료 가입자라고 얘기하는데 좀 조심스럽지만 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10대부터 20대가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용이성과 접근성이 쉬운 아마 10대와 20대가 여기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저희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방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기 사람들이 때문에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6만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이지만 국가 당국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오픈 전략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네. 무조건 다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자수할 수 있는 길이나 아니면 이들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예. 분명히 신고도 하고 죄값도 치르는 두 가지의 양수겹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세 박사방 운영자 또 태평양 구속 송치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렇죠. 20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제 범죄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얼굴을 보고 나이를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이 예. 뭐 범죄를 할까 말까 이래 되는데 온라인에서 일어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온라인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얘기한 거를 실현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을 잘 다루고 네. 더 좀 순발력 있게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수가 25세 조주빈, 태평양은 16세입니다. 그리고 뭐 갓갓은 수능치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예. 공범들도 젊은 사람이 많을 걸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인들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과 관련해서 좀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들이나 아니면 성적으로 정말 뭐 아주 왕성한 20대 청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쉽게 빠져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러면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은 이 동영상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일부는 또 암호화폐로 받았기 때문에 뭐 범죄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고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답니까, 변 변호사님? 뭐 이제 아직 그 범죄 수익을 전부 다 환수하지 못했었고 네. 그냥 본인이 상당히 많은 수익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 암호화폐 지갑도 사실은 가짜였고 수익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스포츠 토토라든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을 하다 보면은 예.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그 수익 대부분 다 그냥 헛되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수익을 얻다 보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직원들 월급 주고 자기 술 예. 먹고 유흥비를 쓰면서 거의 다 탕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한 뭐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서 한 70억 정도를 범죄 수익을 얻었었는데 네. 은행 통장 뒤지니까 한 2, 3억밖에 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유흥비라든가 직원들 급여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음성적인 통로로 다 소비가 돼 버렸고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벌은 돈에 그렇죠.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예. 쓰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그 돈의 가치를 모르고 그걸 뭐 일확천금이라고 하죠. 일확천금 그렇죠. 예. 이렇게 탕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 이런 그 수사 가운데 이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단체 조직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추미애 네. 법무장관이 검토하라 그랬다는데 일단은 예. 범죄단체 조직죄가 된다면 처벌이 좀 수월합니다. 네. 지금 여러 이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예컨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예. 조직 폭력 범죄, 그 범죄단체 조직죄로 해서 사실 한 명 한 명 다 입증할 거 없이 이 다 예. 통틀어 가지고 이 범죄를 이제 규정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가 좀 있죠. 눈에 드러나지가 또 않아요. 그 그렇죠. 조직 폭력배들은 뭐 두목이 있고 그렇겠죠. 행동대장도 있고 이게 다 보이는데 물리적으로 뭐 또 어떤 범죄를 딱 한 보이죠. 것들에 대한 증거도 예. 있고. 근데 예. 여기는 지금 인터넷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지휘 감독 체계라든지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어렵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 검토를 한다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직폭력배랑 유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4개의 계급 사회로 운영하고 그 계급에 맞는 역할과 권한을 주고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 범죄 혐의를 적용한 데는 일정 부분 논리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현실을 법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조직폭력배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조직도 있지만 지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치밀하고 은밀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지금 조주빈 네. 그리고 밑에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 지시를 내린 것 같고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지휘 체계가 있고 다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범단만 생각하시는데 형법 114조에는 구속요건이 2013년에 바뀌어서 네.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운톡이라는 국제연합에 들어가면서 이행입법으로 범죄 집단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종래의 단체는 통솔체계가 있어야 되고 명령체가 있어야 되지만 네. 집단이라는 개념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분명히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범단이 성립이 되면 범죄단체 조직죄 114조의 그 형뿐만 아니라 아청법에서 만들어 놓은 제작물에 대한 예. 경합범이 만들어지면 무기징역이 2개나 있을 수 있으면 법원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아청에 관련된 그 형량이 너무 낮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괴리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범죄 단체뿐만 아니라 범죄 집단으로 아직까지 기소한 사실은 없지만 분명히 지금은 열어놓고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N번방이라는 게 성적 동영상물을 텔레그램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공유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과거에 있었던 전형적인 뭐 성적 그 동영상물을 보는 것 그런 거에서 시작된 건데 왜 이렇게 그러면 더 자극적이고 미성년까지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영상으로 가게 된 걸까요? 사실 제일 처음에 소라넷이라는 어떤 그 사이트가 나왔을 때 좀 강력하게 처벌했어야 되는데 사실 네. 소라넷만 보더라도 처벌된 사람이 지금 공범자 3명은 아직 찾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지금 소라넷 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공범자 3명은 찾지도 못한 그리고 거예요. 또 아시겠지만 그 손정우라는 친구가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요.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다운받았는 그 친구가 1년 6개월 받아서 얼마 있으면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범죄가 기존에 어떤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 범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꼭 인식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성인에 만들어진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네. 이거는 아동들에게 성을 착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 판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성적 그 가학물을 만들어 달라고 만드는 전혀 다른 어떤 생태계였기 때문에 전례와 같은 판례, 전례와 같은 형량, 전례와 같은 양형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사법 당국의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모든 것을 다 규제하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의 변화를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인식은 뭐 다 공감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무부와 국회에서 가장 고민을 하는 지점은 예를 들어 특정 범죄에 있어서 여론이 안 좋을 경우에 그 범죄에 있어서 양형을 높이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법원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전반적인 양형의 그 평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강하게 처벌되고 또 이제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약하게 처벌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게 오히려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상해죄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거의 반신 불수나 불구로 만들어 놓더라도 뭐 현금 공탁하거나 합의하게 되면 잘해야 2, 3년밖에 안 살거든요. 근데 여성을 강간할 경우에는 10년, 20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법을 만들던 당시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인식이라든가 그렇죠. 예. 뭐 그 당시에 사회상이 반영된 거였겠죠. 예. 그러면 그렇죠. 사회가 변했으니까 그런 예. 것들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형벌 양형위원회라는 전체- 것도 예. 계속 열리는 거 아니에요? 형벌 전체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양형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특정 범죄에서 올리게 될 경우에는 이 양형이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범죄에서 지나치게 관제하다는 인상을 가지게 되면 네. 모든 범죄에서 점검을 하고 전반적으로 양형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성범죄가 문제가 나니까 성범죄 올리자 그것은 조금 좀 심도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튼 이 N번방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이 뭐 글쎄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든 법조계든 사법 당국이든 명확한 이거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고민이 반드시 시작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